노태우는 그 밤 아직 나라의 맨 앞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훗날 청와대의 주인이 될 사내의 운명은 이미 궁정동의 어두운 식탁 위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10월 26날 늦은 밤, 서울 궁정동 안가의 공기는 술과 담배 냄새보다 먼저 권력의 피로에 젖어 있었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박정희의 체제는 가장 가까운 원안에서 갑자기 끊어졌고, 총성 몇 발이 끝난 뒤 방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 죽음은 거리의 혁명보다 먼저 권력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살아 움직인 것은 누구였을까? 국가는 즉시 비상계엄의 언어를 꺼내들었다. 텅 빈 도로 위로 장갑차의 차가운 금속성이 번들거렸고, 시민들은 라디오와 입소문 사이에서 숨을 죽인 채 밤을 견뎠다. 그러나 더 위험한 침묵은 병영과 지휘부의 밀실 안에 내려앉아 있었다.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 헌법과 절차는 아직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의 무게는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보안사의 복도에는 발소리보다 눈빛이 먼저 오갔다. 누가 질서를 수습할 것인가? 누가 이 공백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혼란을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때 노태우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결단을 외치는 인물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시대의 주인공이라 선언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군 내부의 촘촘한 인맥과 기류를 읽을 줄 아는 장교였고, 무엇보다 전두환이라는 이름 곁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한 사람이 죽자 모두가 나라의 운명을 말했지만 정작 더 서늘한 계산은 군 내부의 파벌과 충성의 선을 따라 흘렀다. 박정희의 죽음은 체제의 종말이었을까? 아니면 더 차갑고 은밀한 권력의 탄생이었을까? 서울의 밤하늘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의 무게였고, 잘못 한 걸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공포의 모양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 합동수사본부의 칼은 단순한 수사의 범위를 넘어 권력의 중심을 향해 뻗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은 곧 사람과 조직을 재배치하는 힘이 되었고, 누군가는 총성이 대전 자리에서 이미 다음 권력의 설계도를 펼치고 있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설계도 바깥에 서 있는 듯 보였지만 어쩌면 가장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 시대의 심장이 붙은 그 차가운 밤, 나라를 수습한다는 이름으로 모여든 군복들 사이에서 노태우의 침묵은 왜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 것일까? 노태우는 아직 전면에 서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쓰러진 그 밤 이후 가장 빠르게 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읽고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절대 권력자의 죽음은 곧장 자유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 실질적인 힘은 헌법 조문보다 먼저 정보와 수사, 병력과 지휘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합동수사본부가 있었다. 표면의 명분은 분명했다. 대통령 암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는 일.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절차에 머물지 않았다. 누가 먼저 불려가는가, 누가 어떤 문서를 쥐는가, 누가 통신망과 보고선을 독점하는가에 따라 권력의 무게가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총성이 타진 자리를 메운 것은 애도의 침묵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장악한 자가 다음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이 흐름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사는 사건의 주변을 훑는 작업이 아니라 군과 정부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탐침이 되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복도, 계엄사령부와 청와대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질식할 듯 조여왔다.
누군가는 아직 합법적 절차와 정식 지휘 계통이 작동하리라 믿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칼은 칼집에 들어있는 척 하면서도 사실상 사람과 조직의 숨통을 조용히 겨누고 있다는 것을 노태우는 이 시기 내내 요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수사의 얼굴이 되지도 않았고 군의 전면에서 결단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보도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런 침묵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했다. 전두환이 공개된 명분과 수사의 칼자루를 쥐고 판을 흔드는 동안 노태우는 그 칼이 휘둘러진 뒤 어떤 자리가 비고 어떤 길이 열리는지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권력은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사람의 손에만 머물지 않는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자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길을 먼저 찾는다. 합동수사본부가 무서웠던 이유는 총보다 먼저 의심을 배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주변부로 밀어낼 것인가? 누구를 충성의 선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군 내부의 스타르의 질서와 선후배 관계, 정규 지휘 계통은 수사의 이름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암살의 진실을 밝힌다는 말은 너무 정당해서 그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처음에는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백의 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음 권력을 골라내는 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나라 전체는 수습이라는 단어에 안도하려 했지만 그 조용한 안도감 아래에서는 이미 더 깊고 은밀한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누가 군을 쥐고 있는가? 누가 서울로 들어오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명령을 내릴 때 다른 이들이 끝내 거부하지 못하는가? 합동수사본부의 칼날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노태우의 시선도 마침내 하나의 지도를 향해 멈춰서고 있었다. 노태우는 아직 청와대와 멀리 떨어진 군복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울의 병력이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이미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니었다. 박정희가 쓰러진 뒤 나라의 법과 절차는 겉으로는 남아 있었으나 실제의 무게는 다른 곳으로 기울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군 내부를 조용히 관통하던 힘은 공식 직책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계급장보다 더 끈질기게 작동하는 선, 인사명령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묶는 신뢰와 충성의 망, 바로 하나회였다. 그렇다면 그 밤 서울을 지킬 병력은 과연 국가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가? 아니면 이미 다른 이름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던가? 하나회는 거리에서 깃발을 흔드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복 안쪽에 숨어 오래 자라난 폐쇄적인 연결망이었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누구를 끌어주는지,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를 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의 힘은 숫자보다 배치에 있었다. 서울을 둘러싼 부대, 수도의 심장을 방어하는 지휘선, 보안과 정보의 통로,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장교들의 관계망이 이미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겉으로는 국가의 군대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적인 질서가 따로 숨쉬고 있었다. 노태우의 이름이 차갑게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판을 흔드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회의 지도 위에선 결코 가벼운 점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칼을 쥔 얼굴이라면 노태우는 그 칼이 필요한 순간 어디에 꽂혀야 하는지 아는 쪽에 가까웠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안전은 단지 청와대 경비나 육군 본부의 명령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수도경비사령부와 보안사의 움직임, 특전사와 전방부대의 충성선, 지휘관 개인들의 관계가 한데 얽히면서 서울의 밤은 점점 더 군사적 긴장으로 굳어갔다. 누가 명령서를 쥐었는가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가 망설이지 않고 병력을 움직이느냐는 사실이었다. 서울은 언제나 나라의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목줄이기도 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청와대와 계엄사령부, 한강다리와 주요 도로, 방송과 통신의 길목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저 자리를 지키는 병력은 끝내 누구 편이 될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겉으로는 상관을 향한 충성이 유지되는 듯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은밀하게 오가고 있었다. 공식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마음속 충성의 방향이 먼저 정해지는 순간 국가는 가장 위험한 형태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 틈에서 하나회는 자신들의 지도를 펼쳤고 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읽었다. 노태우는 그 지도 위에서 유난히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소란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무게가 어디에 실리는지 알고 있는 장교처럼 보였다. 전두환이 전면에서 수사와 명분을 쥐고 움직일 때 노태우는 서울을 둘러싼 병력의 흐름과 관계의 결을 읽고 있었다. 누가 수도를 지키는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다음 권력을 준비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았고 그 두 질문의 답은 서서히 같은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선들이 마침내 한 점에서 교차하려 하던 순간 서울로 들어오는 병력의 길목에도 조용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늘 전면의 사내가 아니었다. 권력의 불빛이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자리에는 대개 전두환이 서 있었고 노태우는 그보다 반걸음 뒤에서 침묵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 바로 그 점이 더 서늘했다. 누군가는 칼을 드러내고 판을 흔들었지만 누군가는 그 칼이 만들어낸 빈자리를 조용히 자기 자리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사망 이후 혼란이 길어질수록 서울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눈앞의 소란보다 보이지 않는 결속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신군부의 진짜 힘은 누구의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을까? 전두환은 그 시기 가장 선명한 이름이었다.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사건 수사에 칼자루를 쥐게 했고 보안사령관이라는 자리는 군 내부의 신경망을 움켜쥐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군과 권력의 중심부를 빠르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먼저 들었고 그의 움직임을 먼저 경계했다. 군 내부의 긴장과 공포, 지휘관들의 흔들리는 표정, 밤마다 이어지는 보고와 호출은 모두 전면에선 한 사람의 존재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권력은 언제나 가장 잘 보이는 얼굴 하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전두환이 전면에서 속도를 올릴수록 그 뒤를 바치는 조용한 무게가 필요했다. 바로 그 후면에 노태우가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매번 중심에 서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전면의 돌파가 성공한 뒤 어떤 자리가 비고 누가 밀려나며 어느 병력이 누구 편으로 굳어지는지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전두환이 공포를 만들었다면 노태우는 그 공포가 제도와 배치 속에서 어떻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읽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문 안에서 질서를 다시 배열하는 그림자였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복도에는 낮보다 밤이 더 길게 느껴졌고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계급보다 눈치와 충성의 기류에 더 크게 흔들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군 내부에서는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뒷받침하는지가 점점 분명해졌다. 전두환의 전면은 명분과 돌파의 얼굴이었다면 노태우의 후면은 병력과 균형,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무게추에 가까웠다. 그는 아직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위험했다. 시선을 독차지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도 덜 받지만 가장 오래 버틸 자리를 먼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세계에서 전면은 칭송과 증오를 함께 끌어안는다. 모든 총구와 비난, 모든 기록과 증언이 먼저 그쪽을 향한다. 노태우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던 듯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시대의 유일한 결단자로 내세우지 않았고
폭풍의 중심에서 한 걸음 비켜선 채 전두환의 돌진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어 갔다. 친구의 어깨 뒤에 서 있으면서도 언젠가 그 어깨가 모든 책임을 먼저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일까. 전면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오래 타오를수록 먼저 타버린다. 후면의 침묵은 차가웠지만 바로 그 냉기 속에서 더 긴 생존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면의 사내가 점점 더 큰 명분과 더 큰 위험을 떠안는 동안 후면의 사내는 마침내 한 번의 명령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 앞에 서게 된다. 노태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전면의 이름이 되지 않았지만 12월 12일의 승패를 마지막으로 기울게 만든 가장 무거운 손 가운데 하나였다. 제구 보병사단장 노태우.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이 사내는 왜 휴전선을 마주한 전방의 병력을 서울 쪽으로 움직였을까? 기록에 따르면 그 질문은 단순히 한 지휘관의 판단을 넘어 신군부가 군 내부의 충성선을 어떻게 현실의 병력으로 바꾸었는가를 드러내는 핵심에 가깝다. 그날 밤 서울은 이미 명령과 명분이 뒤엉킨 도시였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계엄사령부와 육군본부, 수도경비사령부의 지휘선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라는 명분이 내걸렸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 현장은 누가 군의 실권을 먼저 틀어주느냐를 둘러싼 정면 충돌에 가까웠다. 문제는 신군부가 명분만으로 서울을 장악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명령서는 종이었지만 서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움직이는 병력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구사단의 이름이 떠오른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노태우가 지휘하던 구사단 예하 병력은 서울 진입에 동원되었다. 전방 사단의 병력이 남아한다는 것은 단순한 증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군 내부의 갈등이 더 이상 회의실과 전화선 안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 힘의 우위로 결론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누가 옳은 명령권자인가 보다 먼저 누가 더 빨리 병력을 도심의 길목에 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노태우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결정은 개인적 충동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신군부의 결속, 하나회를 축으로 한 신뢰관계, 그리고 전두환과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는 그 밤 우발적으로 움직인 장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가 서울의 심장부를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질서 전체가 재편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지휘관에 가까웠다. 전방 병력의 이동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판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게추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다른 부대들이 망설이거나 충돌 가능성 속에서 서 있을 때 제구사단의 이동은 신군부 쪽에 실질적 우세가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었다. 여기서 더 서늘한 대목은 노태우가 그 밤 가장 요란한 얼굴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총장 공관의 긴박한 장면, 보안사의 움직임, 전두환의 이름이 먼저 역사의 전면에 남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승부를 굳힌 것은 결국 병력의 배치와 이동이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침묵 속에 결정력을 입증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시대를 향해 선언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사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통해 말했고 그 선택은 새벽이 밝기 전 서울의 힘의 균형을 돌이키기 어렵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구사단의 이동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노태우라는 이름이 전두환의 곁에서 단순한 동지가 아니라 체제를 함께 움직이는 공동 설계자였음을 보여주는 순간으로 남는다. 명분은 수사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은 병력의 언어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밤 서울로 향한 전방의 군화 소리가 식기도 전에 반란의 성공 뒤편에서 노태우에게 돌아올 첫 번째 보상도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노태우는 12월 12일 밤 서울로 향한 병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대가는 해가 뜨기도 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9보병 사단장으로 남아 병력의 축을 떠받쳤던 그가 어떻게 수도경비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이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란의 밤이 끝난 뒤 누가 서울의 심장을 쥐게 되었는가, 그리고 신군부가 어떻게 군 내부의 질서를 뒤집어 합법의 외피로 다시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차가운 장면에 가까웠다. 기록에 따르면 12.12 이후 군의 공식 지휘체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실제의 권한과 분위기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 연행 이후 군 수뇌부를 압박하며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 방어와 청와대 경비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의 의미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수도 경비사령부는 단순한 서울 주둔 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도의 길목과 국가 권력의 최후 방어선을 틀어진 자리였고,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육군본부, 국방부를 둘러싼 힘의 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은 12.12의 흐름에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신군부가 누구를 앉히려 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인물은 단지 유능한 야전 지휘관이 아니었다. 서울의 병력을 움직일 수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미 신군부의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노태우는 바로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었다. 그는 전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인물은 아니었지만 12월 12일의 긴박한 밤에 가장 결정적인 무게를 보태며 자신의 충성과 효용을 이미 입증한 상태였다. 새벽의 인사는 그래서 보상인 동시에 배치였다. 반란의 성공을 도운 장교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심장부를 믿을 수 있는 손에 맡기겠다는 계산이 더 컸다. 보도에 따르면 노태우가 수경사령관이 되면서 신군부는 전면의 칼인 보안사와 후방의 방패인 수도권 병력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전두환이 수사와 정보의 얼굴이었다면 노태우는 서울 한복판의 물리력을 안정적으로 틀어준 관리자의 얼굴이 되어갔다. 이것은 군 내부의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반란 세력이 국가의 핵심 신경망을 제 손으로 다시 배열하는 과정이었다. 더 서늘한 대목은 그 인사가 겉으로는 질서 회복의 일부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아직 모든 내막을 알지 못했고, 군 내부에서도 많은 이들이 사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는 자리가 곧 진실이었다. 누가 밀려났는가, 누가 들어왔는가, 누가 서울을 지키는 병력의 최종 결재권을 쥐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나라의 공기는 이미 전날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만다. 노태우는 바로 그 바뀐 공기의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총성을 앞세운 사내가 아니라 총성이 끝난 뒤 그 성과를 제도처럼 굳혀가는 사내로. 전두환이 폭풍의 얼굴이었다면 노태우는 그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 남아 서울을 붙들어 둘 차가운 손이었다. 그는 수경사령관이 되면서 더 이상 단순한 협력자나 후면의 장교가 아니게 되었다. 청와대와 수도 서울, 그리고 다가올 정치의 계절을 가르는 길목에 자신의 자리를 박아넣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군복을 입은 2인자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기다리는 계산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을 손에 넣은 노태우가 이제 바라보는 곳은 더 이상 병영의 내부만이 아니었다. 노태우는 수도 서울의 심장을 쥔 자리가 곧 권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배워가고 있었다. 12월의 밤이 끝난 뒤 신군부는 군의 요직을 하나씩 틀어주며 승리의 윤곽을 굳혀갔지만 거리의 공기는 뜻밖에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다른 시대를 상상했다. 긴 독재의 문이 드디어 흔들렸고 숨죽여 있던 정치와 사회가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런데 왜 그 봄은 그렇게 짧았을까? 기록에 따르면 1979년 겨울에서 1980년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겉으로는 과도기의 혼란이었지만 내부에서는 권력의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헌정 질서를 수습하고 민간 정치의 공간을 되살리려는 시간이었다. 최규화 체제 아래에서 정치인들과 학생, 재야 세력은
유신에 억눌린 공기를 걷어내고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차갑고 조용한 시간이었다. 12.12로 실권을 움켜쥔 신군부가 군 내부의 인사와 정보, 수도권 병력을 장악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봄은 거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지만 겨울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겨울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수경사령관으로서 서울의 핵심 병력을 틀어준 채 겉으로는 질서 유지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학생 시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신군부는 그것을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통제의 균열로 받아들였다. 시민들이 느낀 서울의 봄은 해방감이었지만 군부가 본 서울의 봄은 오래 두면 체제를 위협할 위험한 틈이었다. 바로 그 시각차가 계절의 길이를 결정했다. 누군가는 봄을 시작이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서둘러 꺾어야 할 징후로 읽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의 공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다. 대학가와 거리에서는 유신의 잔재를 걷어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정치권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권 인사들의 복권과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방부와 보안사, 수경사의 복도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오갔다. 보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미 단순한 군 내부 우위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제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봄은 시민이 되찾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봄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봄이 무르익기 전에 멈춰 세울 방법을 찾았다. 노태우의 침묵이 서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전면에서 민주화를 비난하는 얼굴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의 병력과 수도의 방어선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를 떠올리면 그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겉으로는 국가 안정과 질서 회복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넓은 계엄과 더 강한 군사적 개입을 향해 움직였다. 서울의 봄은 거리의 낙관보다 병영의 결속이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짧았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고 믿었지만 권력은 아직 겨울의 군화를 벗지 않은 채 다음 명령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짧은 봄이 끝나가던 순간 남쪽에서부터 더 뜨겁고 더 비극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태우는 5월의 남도 한복판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서늘한 인물로 남는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보다 그 며칠 동안 서울을 누가 붙들고 있었는가를 묻는 순간 그의 이름은 다시 떠오른다. 기록에 따르면 1980년 봄 신군부는 군 내부의 주도권을 넘어 국가 전체의 통제권을 굳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남도에서 저항이 커질수록 수도의 방어선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권력의 생명줄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로 얼룩진 5월의 바깥에서 청와대와 육군본부를 감싼 방패는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을까? 5월로 들어서며 서울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요구는 이미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고 정치권 역시 유신 이후의 질서를 새로 짜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를 체제 전환의 요구가 아니라 군사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비상계엄은 더 넓어졌고 국가의 말은 점점 짧아졌으며 군의 발소리는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남도에서 충돌이 격해질수록 권력의 중심은 한 가지 원칙에 매달렸다. 서울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관이었다. 이 직책은 이름만으로는 수도 방위의 책임자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 핵심 시설, 서울의 주요 길목과 병력 운용의 중심을 지키는 자리. 보도와 기록에 따르면 수도경비사령부는 단순한 경비부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마지막 안전판이자 군사 권력의 가장 현실적인 방패에 가까웠다. 남도에서 어떤 불길이 치솟더라도 서울이 조용히 통제되고 있다면 신군부는 국가 전체를 여전히 소나기 안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점에서 노태우의 자리는 총성이 들리지 않는 중심이었다. 전두환이 전면에서 권력의 명분과 결정을 끌어안고 있었다면 노태우는 그 결정이 수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치는 후면의 축이었다. 그는 광주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의 바깥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시기 서울의 병력과 경계태세는 신군부가 전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핵심 장치였고 수도의 안정은 곧 정권 장악의 전제였다. 남도에서 벌어진 비극이 외부로 번져 서울까지 거대한 균열을 만들지 않도록 막는 일, 그것이 수도의 방패가 맡은 가장 차가운 임무였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노태우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절제된 얼굴로 기억된다는 점이다. 그는 전면에서 격한 언어를 쏟아내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를 시대의 칼날처럼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권력은 늘 가장 시끄러운 사람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다른 누군가는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안쪽에서 걸쇠를 채운다. 기록에 따르면 5월의 권력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굳어졌다. 남도에서 체제가 피해 기억을 남기는 동안 수도에서는 그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차갑게 고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5월의 남도를 말할 때 서울의 이름을 함께 불러야 한다. 광주가 고립되었다는 말은 곧 수도가 통제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통제의 중심에 수도 경비사령관 노태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전두환의 그림자에 머문 인물이 아니라 신군부 체제를 실제로 떠받친 핵심 축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남도에서 피로 굳어진 체제가 서울에서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있을 때 이인자의 침묵도 함께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위에서 광주의 기억을 등에 진 새로운 권력의 얼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광주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계절에 가장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고도 가장 덜 드러난 얼굴로 남아있었다. 권력의 심장은 이미 한 번 총선과 병력의 이동으로 뒤집혔고 이제는 그 뒤집힌 체제를 오래 버티게 할 뼈대를 세우는 일이 남아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는 5월 이후 군의 실권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휘권을 사실상 움켜쥐며 새로운 질서를 굳혀갔다. 그렇다면 피로 세워진 체제 안에서 노태우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광주의 기억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거리의 소음은 통제되었고 언론의 문장은 짧아졌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오래 마주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망각은 아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시기 권력의 중심부는 누구보다도 이 침묵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고 너무 많은 눈이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새로 세워질 체제는 단순히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었다. 두려움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질서와 안정의 얼굴로 포장해야 했다. 바로 그때 노태우라는 이름은 전두환 곁에서 더욱 묘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전두환이 체제의 전면에서 결단과 공포의 얼굴이 되어갈수록 노태우는 그 뒤편에서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반란의 밤에도 5월의 계절에도 늘 전면에 가장 밝은 자리를 독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 후면성이 오히려 그의 힘이 되었다. 모든 비난과 공포가 한 사람에게 먼저 쏠릴 때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체제 안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정과 절제된 태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체제는 잔혹한 1인자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누군가는 그 체제를 관리 가능한 질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고 노태우는 점점 그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애매해서 더 위험했다. 명백한 폭력의 상징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제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수도를 쥐고 있었고 군 내부의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신군부의 결속 안에서 충분히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5월 이후의 권력은 군 내부의 반대 가능성을 낮추고 정치권과 관료 사회를 차례로 압박하며 제도적 외피를 갖춘 새로운 지배 구조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노태우는 과열된 선봉이라기보다
체제를 버티게 하는 균형추에 가까웠다. 바로 그 점이 차갑다. 칼을 휘두르는 손보다 그 칼이 국가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손이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서울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평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가 일상이 된 뒤에 찾아오는 얇은 막 같은 침묵이었다. 노태우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을 것이다. 얼마나 앞에 나서야 하는지, 얼마나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누구의 분노가 먼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피로 세워진 체제에서 누가 가장 나중까지 남을 수 있는지. 전두환이 왕관의 무게를 먼저 떠안는 동안 노태우는 그 왕관 곁에서 그림자의 온도를 익히고 있었다. 피해 체제는 그렇게 완성되어 갔고, 2인자의 자리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언젠가 체제를 다른 얼굴로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예비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노태우는 누구보다 깊이 군복의 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군복의 한계를 알아차린 인물이기도 했다. 광주 이후 제5공화국의 체제는 피와 공포 위에서 빠르게 굳어졌고, 전두환은 마침내 청와대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반란의 밤과 5월의 계절을 함께 건넌 노태우는 왜 더 높은 군사적 전면으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군복을 벗는 길을 택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그 선택은 퇴장이 아니라 더 길고 더 은밀한 생존을 위한 위치 조정에 가까웠다. 권력의 정점에 선 1인자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2인자를 경계한다. 군 내부의 충성과 인맥, 실질적 병력 운영 경험을 함께 가진 인물은 동지이면서도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태우는 1981년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정무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군복 바깥의 자리를 차례로 거쳤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군의 핵심에서 물러난 이동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력의 언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총을 쥔 손에서 행정과 정치의 언어를 쥔 손으로, 병영의 질서에서 민간 사회의 결을 읽는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노태우는 유난히 조용하다. 전두환이 전면에서 체제를 대표하고 분노와 비난, 두려움과 충성을 한꺼번에 끌어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다듬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그는 군 내부의 상징이라기보다 온건하고 절제된 관리자의 인상으로 점차 기억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서늘한 해석은 따로 있다. 피해 체제가 오래 버티려면 영원히 군화 소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언젠가는 넥타이와 미소, 타협의 언어가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군복을 벗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병력을 직접 쥔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태우는 그 위험을 감수했다. 왜냐하면 1인자의 시대가 너무 강하게 굳을수록 언젠가 그 체제의 모든 피로와 원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청와대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5공화국의 모든 어둠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갔다. 반면 노태우는 체제의 내부에 남아있으면서도 가장 앞줄의 비난에서 반걸음 비켜선 자리를 확보했다. 그것은 후퇴처럼 보였지만 실은 훨씬 먼 미래를 향한 우회였다. 그는 군부의 언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군부의 언어만으로는 다음 시대를 건널 수 없다는 점을 배운 듯했다.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국제적 무대, 내무행정을 다루는 관료의 자리,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복도에서 그는 군인과는 다른 종류의 권력을 익혀갔다. 총성이 아니라 미소로, 명령이 아니라 설득의 형식으로. 그러나 여전히 체제의 생존이라는 본질은 놓지 않은 채 말이다. 군복을 벗은 노태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형태로 변하고 있었고, 바로 그 변신이 훗날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다시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나오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체육관의 인공 조명 아래 통제된 박수가 메아리치기 시작하던 시절, 군복을 벗은 2인자는 마침내 낡은 체제가
어디서부터 무너질지를 가장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군복을 벗은 뒤에도 권력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고, 바로 그래서 체육관의 박수 소리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을지 모른다. 장충체육관의 밝은 조명 아래 줄지어 앉은 선거인단, 정해진 순서로 울리는 박수, 거의 이견이 허락되지 않는 공기. 겉으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질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통제된 절차와 선별된 사람들의 동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박수는 정당성의 증거였을까? 아니면 정당성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더 큰 소음이었을까? 제5공화국의 권력은 스스로를 합법의 외피로 감싸려 했다. 헌법은 바뀌었고 대통령을 뽑는 형식도 마련되었으며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절차는 국민 전체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수의 선거인단이 체육관 안에 모여 국가의 최고 권력을 결정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질서였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 선택에 가까웠다. 군사 권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광장의 소음을 체육관의 박수로 바꾸어 놓으려 했다. 노태우는 바로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든 야전 지휘관이 아니었지만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연장하는지 배워가고 있었다. 전두환이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서 체육관 민주주의의 승리자로 호명될 때 노태우는 그 장면의 성공과 한계를 동시에 보았을 것이다. 보도와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통제된 선거는 체제를 잠시 안정시키는 데는 유효했지만 국민적 동의라는 더 깊은 토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억눌린 불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체육관 바깥의 거리와 캠퍼스와 공장지대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갔다. 더 서늘한 대목은 이 시기 노태우가 단지 체제의 부속품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전면의 1인자가 통제된 박수 속에서 절대 권력의 환상을 키워가는 동안 그 환상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차갑게 재고 있었던 듯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체육관 선거는 강한 권력을 연출할 수는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국제 환경도 바뀌고 있었고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시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었다. 과거처럼 침묵만 강요한다고 해서 모두가 영원히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노태우에게 이 시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너무 앞서 나서면 1인자의 의심을 살 수 있었고 너무 뒤처지면 다음 시대의 문턱에서 밀려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체육관의 박수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들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완벽해 보이는 체제가 조명이 꺼진 뒤에는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는지 말이다. 통제된 정당성은 권력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진짜 선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백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자백이 반복될수록 언젠가 더 큰 균열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예감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체육관 안에선 박수가 질서를 증명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지만 체육관 밖에서는 이미 그 질서의 수명을 재촉하는 다른 이름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노태우는 군복을 벗는 순간 비로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얼굴을 얻기 시작했다. 반란의 밤과 피해 계절을 건넌 군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온화한 정치인의 표정이 생겨날 수 있을까? 기록에 따르면 제5공화국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전두환은 체제의 전면에서 공포와 통제의 상징으로 굳어졌고 노태우는 그 뒤편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을 든 손이 아니라 악수를 청하는 손, 명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설득의 문장, 바로 그 새로운 언어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예편 이후 정무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군복 바깥의 자리를 거치며 군 내부의 질서와는 다른 세계를 익혀갔다. 관료의 복도, 정당의 회의실, 국제 행사의 무대, 언론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그는 군인 특유의 직선적인 긴장을 조금씩 감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라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적응에 가까웠다.
제5공화국은 여전히 강했지만 체육관의 박수만으로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다. 시민은 더 많은 말을 원했고 세계는 다른 표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간 말의 핵심은 강함이 아니라 평범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훗날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혁명도, 구국도, 결단도 아니었다. 보통 사람, 이 짧고 무난한 표현은 오히려 더 서늘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비범한 폭력의 내부에 있었던 인물이 스스로를 가장 무해한 얼굴로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군부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군부의 냄새를 지운 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웃의 표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대중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과거의 이력인가? 현재의 말투인가? 아니면 다가올 불안 속에서 가장 덜 위험해 보이는 선택지인가? 노태우는 전두환처럼 시대를 호령하는 음성으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낮춘 어조와 절제된 표정 속에서 점점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정치인의 문법을 익혔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그는 체제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인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모든 증오가 먼저 꽂히는 자리에서는 비껴서 있었다. 전두환이 오공의 얼굴이었다면 노태우는 오공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얼굴이 되어갔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미소는 단순한 온건함이 아니라 계산된 생존의 기술처럼 읽힌다. 새로운 언어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무엇을 반복해 말할지, 어떤 과거는 침묵하고 어떤 미래는 앞세울지를 고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노태우는 군복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그 기억이 곧장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더 부드러운 외피를 입혔다. 대중은 여전히 군정을 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 없는 변화도 원하고 있었다. 그 모순된 틈새에서 그는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한 가장 비범한 생존자로 자신을 다시 빚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완성될 무렵 서울의 차가운 봄 공기 속에서 체제를 더는 붙들 수 없게 만드는 한 젊은 죽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이미 군복을 벗고 정치의 언어를 익히고 있었지만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세상 밖으로 밀려나온 뒤부터는 자신이 기대고 있던 체제의 바닥이 어디서부터 갈라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정권 전체를 흔들 수 있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이 숨졌고 당국은 처음에 사건의 실상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순간 많은 시민이 처음으로 공포보다 모욕을 먼저 느끼기 시작했다. 제5공화국은 오랫동안 폭력만으로 유지된 체제가 아니었다. 침묵을 강요하고 두려움을 일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래 버텨왔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종철 사건 이후 흔들린 것은 단지 치안 당국의 신뢰가 아니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 정권이 진실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권력이 끝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확신이 한꺼번에 균열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제가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바로 그 시기에 민정당 대표라는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체제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로 점점 더 선명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든 왕관에 가까웠다. 전두환이 여전히 정권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거리와 대학가, 종교계와 언론 주변에서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분노가 번지고 있었다. 박종철의 죽음은 특정 세력의 구호로만 머물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 체제가 어디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노태우가 공들여 다듬고 있던 보통 사람의 가면도 그 질문 앞에선 쉽게 안심을 주지 못했다. 더 서늘한 대목은 체제가 무너지는 방식이었다. 탱크가 멈추고 군이 해산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언어가 더는 믿기지 않는 순간부터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권력의 구조가
안에서부터 비어가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의 축소 발표와 뒤이은 폭로는 정권의 도덕적 권위를 빠르게 소모시켰고 억눌려 있던 불만은 더 넓은 사회적 공감으로 번져갔다. 이때 노태우는 단순히 전두환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체제를 어떤 얼굴로 다시 포장할 수 있느냐를 시험받는 인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체제 내부의 사람인데도 동시에 체제 바깥의 언어를 흉내내야 하는 모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박종철 이후 정권이 잃은 것은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고 침묵이 깨지는 순간 권력은 늘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린다. 교문 앞과 성당마당, 신문 지면과 뒷골목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낮게 반복했다. 정말 이대로 계속할 수 있는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질문은 곧 직선제와 개헌, 책임과 진상규명이라는 더 큰 요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노태우는 그 모든 요구가 결국 자신이 올라서야 할 다음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차갑게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체제는 바로 그때부터 총칼이 아니라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입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태우는 그날 텔레비전 화면 속에 비친 전두환의 얼굴을 보며 자신에게 약속된 미래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87년 4월 13일 청와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 아래에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이른바 호원 조치를 발표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선언은 직선제를 요구하던 사회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결정이었고 시민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출구를 다시 닫아버리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후계자로 지목된 노태우는 그 봉인된 문 앞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전두환에게 호헌은 질서를 지키는 결단처럼 보였을 것이다. 체육관의 규칙과 통제, 가능한 선거 구조를 유지한다면 권력은 계획된 절차 안에서 안전하게 다음 손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집권 세력은 직선제가 가져올 예측 불가능성을 두려워했고 거리의 분노를 일시적 소란으로 계산하려 했다. 그러나 권력의 계산서에는 이미 너무 많은 균열이 찍혀 있었다. 박종철 사건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권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단어에서도 피로와 거짓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호헌은 과연 체제를 지키는 방패였을까? 아니면 체제의 두려움을 스스로 고백한 문장이었을까? 노태우는 바로 그 문장의 안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정당 대표로서 표면상 호헌 노선을 떠받쳐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그 체제의 다음 얼굴로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3 이후 거리의 공기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학생과 제야만이 아니라 종교계와 직장인들까지 개헌 요구에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호헌이 멈춤의 선언이라면 사회는 그것을 도리어 밀어붙이라는 자극으로 받아들인 셈이었다. 후계자 노태우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은 권력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관의 바닥이 조금씩 갈라지는 장면이었다. 더 서늘한 대목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호헌이 유지된다면 노태우는 제도적으로 가장 안전한 승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전은 동시에 시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낡은 질서의 얼굴을 그대로 이어받는 일이기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제5공화국의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억눌린 민심은 더 이상 체육관의 박수 소리로 덮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노태우가 본 것은 단순한 강경 노선의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전두환의 뒤를 이을수록 오공의 모든 피로와 혐오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차가운 미래였을지 모른다. 그는 전면에서 호언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바깥에 서 있지도 않았다. 바로 그 애매한 위치가 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태우는 체제 내부의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다음 시대의 언어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군복을 벗고 보통 사람의 얼굴을 만들던 그의 정치적 변신은 호헌 조치 이후 갑자기
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함께 가라앉는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등을 돌리면 아직 살아있는 권력의 의심을 산다. 후계자의 계산은 그때부터 훨씬 더 냉혹해졌을 것이다. 청와대가 문을 닫아 걸수록 거리의 함성은 더 높아졌고 닫힌 문 안에 앉아있던 노태우의 시선도 마침내 체제를 지키는 길과 체제에서 살아남는 길이 더 이상 같지 않다는 사실을 향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노태우는 그해 6월의 거리를 보며 더는 군화의 방식만으로는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후계자의 자리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무너지는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그 왕관은 곧 독이 될 터였다. 그렇다면 왜 신군부는 다시 총칼을 꺼내 들지 못했을까? 왜 1980년의 공포는 1987년 서울 한복판에서 똑같이 반복되기 어려워졌을까? 기록에 따르면 6월의 거리는 이미 특정 세대나 특정 조직의 분노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구호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의 침묵을 깨웠고 성당과 교회, 골목과 시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최루탄 연기가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떠돌았고 밤에는 자동차 경적과 창문 너머의 함성이 도시 전체를 흔들었다. 제5공화국은 오랫동안 공포를 각자의 방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의 서울은 반대로 서로의 분노를 확인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다. 강경 진압이 어려워진 첫 번째 이유는 군중의 규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성의 변화였다. 6월의 거리에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에는 치명적이었다. 전면적인 무력 투입은 곧 정권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온 바로 그 도심의 중산층과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이 될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권 내부에서도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긴장이 깊어졌고 단순한 치안 문제로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민심의 폭이 너무 넓어져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적 시선이었다. 서울은 곧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고 정권은 오랜 시간 공들여 국가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 한복판의 대규모 유혈 진압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쌓아온 외부의 신뢰와 명분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권력 내부에선 군 투입과 계엄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이 지나치게 컸다. 피로 얻은 질서는 잠시 연명할 수 있어도 그 대가로 체제 전체가 국제적 고립과 내부 붕괴를 동시에 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태우는 바로 그 갈라지는 계산의 중심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여당의 얼굴이었고 동시에 이 체제가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다음 후보였다. 그래서 더더욱 거리의 분노를 다른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전두환에게 그것이 통제의 문제였다면 노태우에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군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자신은 50의 후계자가 아니라 50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총칼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질서를 이어받을 정당성은 완전히 타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체제를 지키는 일과 체제에서 살아남는 일이 이미 다른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이다. 6월의 거리는 그래서 단지 시위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군부의 오래된 통치 방식이 더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대한 시험장이었다. 공포는 남아있었지만 공포만으로는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고 총칼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총칼만으로는 다음 권력을 설계할 수 없었다. 그 치명적인 한계 앞에서 노태우의 침묵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출구를 찾는 계산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리의 함성을 잠재우는 대신 그것을 잠시 받아안는 척하며 체제의 수명을 연장할 가장 기만적인 문장이 그의 입 앞까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노태우는 그날 마침내 전면에 섰다. 그러나 그가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조차 사람들은 쉽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정말 항복이었을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체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정교한 계산이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오전, 집권 여당 대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김대중 사면 복권, 시국 관련 구속자 문제의 해결, 언론 자유와 지방자치 확대를 약속하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문장은 거리에서 터져나온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듯 보였고, 많은 시민은 오랜 군사 정권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무릎을 꿇는 방식조차 스스로 선택하려 한다. 6월의 거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넓어져 있었고, 호원 조치는 정권의 마지막 버팀목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고집으로 변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경 진압과 계엄 확대 가능성이 검토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피를 흘리게 할 경우 정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국내외의 대가는 너무 컸다. 올림픽을 앞둔 국제적 시선, 중산층까지 번진 분노, 더는 감출 수 없는 체제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이때 노태우가 선택한 것은 총구가 아니라 문장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참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스스로 후퇴의 폭을 조절하려는 정치적 기술이기도 했다. 노태우에게 6월 29일은 단지 시대의 압력에 떠밀린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두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면서도 신군부 전체가 한순간에 침몰하는 파국은 피하려는 출구였다. 그는 끝까지 오공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오공의 언어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차갑게 인정한 인물처럼 보였다. 그래서 선언문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은 냉정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단어를 받아들이되 권력의 주도권은 끝내 자신이 쥐겠다는 계산, 거리의 분노를 제도 안으로 불러들이되 그 제도를 통과할 첫 번째 수혜자는 결국 자신이 되겠다는 계산이 함께 숨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선언 직후 도시는 환호와 안도로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직선제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젖었고 독재의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날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노태우의 서늘한 생존술이 시작된다. 그는 더 이상 군복의 얼굴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후보의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전두환이 끝내 책임과 분노를 먼저 끌어안는 동안 노태우는 타협의 문을 연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광장에서는 민주화의 승리라고 불렸지만 권력의 밀실에서는 체제의 연장이라고 읽혔을지도 모른다. 항복처럼 보이는 후퇴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반격의 준비가 되기도 한다면 6월 29일의 진짜 승자는 과연 거리의 시민들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분열된 다음 선거의 지형까지 내다보고 있던 노태우였을까? 노태우는 6월 29일의 선언으로 잠시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듯 보였지만 정작 그의 가장 큰 승부수는 거리의 환호가 아니라 야권의 균열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직선제는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문처럼 보였다. 이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군사정권의 후계자는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도시 전체를 감쌌다. 그런데 왜 그 문은 곧바로 정권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부터 민주화 세력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대신 누가 그 승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김영삼과 김대중. 두 이름은 오랫동안 독재에 맞선 상징처럼 불렸고 시민들은 마침내 이 두 거목이 한 사람의 후보로 힘을 모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복잡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시대의 정통성을 가장 강하게 대표한다고 믿었고 누구도 마지막 문턱에서 뒤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군사정권에 맞서는 대의는 같았지만 권력을 향한 최종 결승선에서는 타협의 언어가 점점 사라져갔다. 오랜 탄압과 감시, 배신과 상처 속에서 쌓여온 감정의 층도 얇지 않았다. 민주화의 대의는 하나였지만 그 대의를 완성할 주인공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분노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대신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한 채 야권이 스스로 자신들의 표를 갈라놓는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많은 시민은 직선제만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군사정권의 후계자가 밀려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선거는 분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한 표라도 더 적게 잃는가? 누가 상대의 분열을 끝까지 견디는가? 누가 공포 대신 안정의 언어를 먼저 선점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 노태우는 바로 굳건고 냉혹한 선거의 문법을 빠르게 익혀가고 있었다. 야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를 단순한 개인의 욕심으로만 말하긴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지역 기반의 차이, 오랜 경쟁 관계, 각 진영 내부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역사적 확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문제는 그 복잡성이 결국 유권자에게는 분열로 보였다는 점이다. 거리에서 함께 최루탄을 맞았던 시민들조차 선거판으로 들어오자 서로 다른 이름 앞에서 갈라졌다. 영남과 호남의 감정선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군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각자의 깃발 아래 조금씩 찢겨나갔다. 누가 더 옳은가를 다투는 사이 누가 더 유리한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노태우에게 직선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덫이었다. 겉으로는 체제를 양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가장 적은 상처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는 과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단지 상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충분했다. 그래서 6월 29일의 선언은 항복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선거의 장기판 위에 놓인 첫 번째 미끼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질수록 민주화를 함께 외치던 두 이름은 같은 문을 향해 걷고 있으면서도 끝내 같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노태우는 마침내 투표함 앞에 섰지만 그 밤 그를 살려낸 것은 압도적인 지지도 뜨거운 환호도 아니었다. 겨우 36.6%. 기록에 따르면 그 차갑고 얇은 숫자는 국민 다수의 열광이라기보다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한 반대편의 분열이 만들어낸 기묘한 틈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그날 살아남은 것은 과연 노태우 한 사람뿐이었을까? 아니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군부 권력 전체였을까? 12월의 공기는 차고 무거웠다. 거리에서 직선제를 외치던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투표소로 향했다. 6월의 함성과 최루탄 냄새, 박종철의 죽음이 남긴 분노, 호언 철폐를 외치던 수많은 목소리가 모두 한 장의 투표용지 위에 겹쳐지는 듯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시민은 이 선거가 곧 군사정권의 실질적인 종말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자 텔레비전 화면 위에 떠오른 숫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갔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 민주화의 열망은 하나의 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의 물길로 흩어졌다. 노태우의 승리는 뜨거운 승리라기보다 차가운 생존에 가까웠다. 그는 절반을 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과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승자 독식의 규칙은 냉혹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사람만이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야권의 두 거목은 끝내 단일 후보가 되지 못했고 서로를 향한 경쟁은 군사정권 심판이라는 더 큰 명분을 잠식해갔다. 그 틈새에서 노태우는 자신에게 쏠려야 할 혐오와 불안을 상대의 분열 속에 희석시켰다. 그는 더 좋은 후보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께 무너지는 동안 끝까지 버틴 사람처럼 보였다. 그 밤의 숫자는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군부 권력의 연장선에 있던 후보가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 대통령이 되었다는 역설. 6월의 거리에서 체제를 흔들었던 시민들의 열망이 겨울의 개표방송 앞에서는 오히려 군부의 두 번째 얼굴을 살려내는 결과로 돌아온 셈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노태우는 이미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 스스로를 민주화의 적이 아니라 타협의 얼굴로 포장하고 전두환에게 집중된 증오를 한 걸음 비켜서며 야권이 서로의 표를 깎아먹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는 방식.
그 모든 침묵과 미소, 절제된 말투는 결국 이 숫자 하나로 회수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편안한 승리가 아니었다. 36.6%는 왕관을 씌워주었지만 동시에 그 왕관의 밑바닥이 얼마나 얇은지도 드러냈다. 국민 절반을 훌쩍 넘는 표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거리의 민주화 열망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노태우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기대어선 권력의 기반은 처음부터 넓지 않았다. 그래서 더 서늘하다. 그는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얻었지만 그 합법성은 온전한 신뢰위가 아니라 분열과 허탈, 그리고 체제의 피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쿠데타의 밤에 병력을 움직였던 사내가 이제는 투표함을 통과해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기만적이고도 차가운 반전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형적인 승리의 다음 장면에서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얻은 권력이 결코 완전한 통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더 큰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노태우는 군인으로 권력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대통령으로 그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다. 어떻게 12월의 병력 이동과 5월의 침묵을 지나온 사내가 198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단상에서 합법적 국가원수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그 취임식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군사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이 정장의 형태로 권력을 이어받는 장면이기도 했다. 바로 그 이중성이 그날의 공기를 더 서늘하게 만든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은 늦겨울의 바람으로 차가웠고 국가의전의 모든 순서는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군악대의 연주와 국기, 의장대의 움직임, 정해진 문장으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와 연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은 평화롭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권력이양처럼 보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태우는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말하며 자신을 강압의 후계자가 아니라 안정과 통합의 관리자로 보이게 만들려 했다. 군화의 금속성 대신 넥타이의 매듭이, 명령의 어조 대신 절제된 문장이 전면에 놓였다. 그러나 정말 바뀐 것은 체제의 본질이었을까? 아니면 그 체제를 설명하는 표정뿐이었을까? 그의 미소가 더욱 복잡하게 읽히는 이유는 그 배경 때문이다. 이 취임은 국민의 직접 투표라는 절차를 통과해 이루어졌지만 그 출발점은 여전히 12.12와 50의 짙은 그림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군부의 핵심에 있었고 6월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언어를 먼저 받아들인 인물로 다시 포장되었다. 그 결과 그는 군사체제의 원죄를 모두 뒤집어 쓴 얼굴은 아니면서도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폭주와 광기 대신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관리의 얼굴. 바로 그 점에서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은 단절이라기보다 변형에 가까워 보인다. 취임식의 웃음 뒤에는 더 냉혹한 계산도 숨어 있었다. 전두환은 퇴임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과거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고 노태우는 현재와 미래를 맡은 사람처럼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임자와 완전히 싸우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로 남지도 않는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이 필요했다. 50의 유산을 모두 끌어안으면 자신도 함께 가라앉고 너무 일찍 선을 그으면 권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웃었다. 화해하는 듯 보이되 완전히 같은 편으로 보이지 않는 미소. 새 시대를 말하되 옛 체제의 연속성도 버리지 않는 미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부터 노태우는 더 위험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 36.6%라는 얇은 숫자 위에 세워진 권력, 거리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민주화의 열망, 그리고 국회와 야권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싸움.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던 그 순간에도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합법적 권력을 가장 빠르게 흔들어 놓을 새로운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노태우는 청와대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군복을 벗고 얻어낸 합법적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얇고 위태롭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위기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찾아왔다. 1988년 4월 총선 결과 집권 민주정의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국회는 여소야대의 차가운 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렇다면 군인의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이 대통령은 왜 민주주의의 절차 앞에서 이토록 빨리 발이 묶이게 되었을까? 청와대의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의전은 완벽했지만 권력의 기류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장 통과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이끄는 야권은 서로 다른 계산을 품고 있었음에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노태우 정권을 압박할 공통의 공간을 손에 넣었다. 선거에서 청와대를 지키는 데 성공한 노태우는 오히려 그 직후 입법부라는 더 복잡하고 더 느린 전쟁터에 갇혀버린 셈이었다. 대통령은 되었지만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는 대통령. 이것이 바로 36.6%의 승리가 안고 있던 첫 번째 대가였다. 여소야대는 단지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치 방식의 문제였다. 군 내부의 위계와 명령, 체육관에 통제된 박수, 밀실의 조율에 익숙했던 권력은 공개된 토론과 의회 절차, 야당의 질문과 공세에 익숙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법안 처리와 국정 운영에서 끊임없이 협상과 타협을 강요받았다. 야당은 더 이상 거리의 구호만 외치는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이크와 의사봉, 상임위와 본회의라는 합법적 무기를 손에 넣고 있었다. 과연 노태우는 이 낯선 규칙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더 서늘한 것은 야당의 칼끝이 단지 현재의 정책 실패를 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시선은 노태우 개인의 통치 능력보다 더 깊은 곳, 곧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향하고 있었다. 12.12와 50의 그림자, 광주의 기억, 군사정권의 비리와 억압, 청와대가 아무리 새로운 시대를 말해도 국회 안에서는 과거를 다시 꺼내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노태우에게 여소야대의 국회는 단순히 불편한 야당이 아니라 자신이 가까스로 덮어두었던 과거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장갑차를 움직여 위기를 정리할 수 없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표결의 숫자를 세고 야당의 공세를 흘려보내고 때로는 타협과 거래로 시간을 버는 정치인의 기술이었다.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절차 속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배워야 했다. 그러나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자 청와대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새로 얻은 권력은 합법적이었지만 그 합법성은 오히려 과거를 묻는 질문 앞에서 더 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머지않아 텔레비전 카메라와 국회 청문회장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50의 어두운 복도를 하나씩 다시 비추기 시작한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가장 두려운 질문 하나를 피할 수 없었다. 50의 과거는 끝내 누구의 얼굴로 심판받게 될 것인가? 국회가 열리고 카메라 불빛이 청문회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자 오래 봉인되어 있던 권력의 어두운 복도들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야당은 단순히 현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5공화국의 비리와 폭압, 광주의 기억과 권력형 의혹을 정면으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 거센 분노의 화살은 왜 가장 먼저 전임자 전두환에게 집중되었을까? 겉으로 보면 이유는 분명했다. 전두환은 50의 전면에 서 있던 얼굴이었고 체육관의 박수와 철권 통치, 광주의 기억과 각종 비리 의혹이 가장 선명하게 겹쳐지는 이름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권력의 내부를 대중 앞에 드러내는 이례적인 무대가 되었고 과거의 실세들은 더 이상 밀실의 언어로만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은 처음으로
권력자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굳은 표정, 피하려는 답변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그 순간 전두환은 과거 전체를 대신 짊어진 상징이 되어갔다. 그러나 더 서늘한 대목은 바로 그때 노태우가 서 있던 자리였다. 그는 오공의 내부에 있었고 신군부의 핵심에서 결코 완전히 비켜 서 있던 인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의 조명은 먼저 전임자를 향해 쏠렸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빛의 방향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면의 얼굴이 모든 증오를 먼저 끌어안는 동안 후면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숨을 고를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죄와 분노가 하나의 이름에 집중될수록 현재의 권력은 자신을 정리하는 척하며 살아남을 여지를 얻는다.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바로 그 차가운 생존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두환의 백담사 행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한때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산사의 정막 속으로 물러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시대의 전환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오공의 모든 어둠을 한 사람의 몸으로 몰아넣는 과정이기도 했다. 과거가 정말 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의 현실은 늘 가장 분명한 얼굴 하나를 필요로 한다. 전두환은 바로 그 얼굴이 되었고 노태우는 그 뒤에서 자신에게 향할 분노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청문회가 열릴수록 제5공화국의 구조와 신군부의 연결선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현재의 권력 역시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노태우는 전임자를 밀어내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딛고선 기반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침묵과 거리두기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과거를 제물로 바쳐 현재를 연명시키려는 가장 냉혹한 계산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임자를 향해 몰려간 분노가 모든 것을 끝내주지는 않았고 백담사의 고요가 깊어질수록 다음 차례가 누구를 향할지 묻는 더 차가운 시선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노태우는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직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회는 그의 손안에 없었고 청문회의 조명은 오공의 어두운 복도를 끝없이 들춰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반란의 2인자는 어떻게 다시 다수 의석의 주인이 되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그 해답은 총칼이 아니라 훨씬 더 차갑고 기만적인 정치의 거래 속에 숨어 있었다. 여소야대의 국회는 노태우에게 매일같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법안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고 야당은 전두환을 넘어 현직 권력의 태생적 한계까지 겨누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 청문회장은 과거를 심판하는 무대였지만 청와대의 깊은 밤은 현재의 생존을 계산하는 밀실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과반이 없는 권력은 합법적이지만 불안했고 불안한 권력은 결국 더 큰 판을 뒤집는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그때 노태우의 시선은 뜻밖의 방향으로 향했다. 한때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던 김영삼, 그리고 오래된 권력의 감각을 놓지 않던 김종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인물이었지만 정치의 계절이 바뀌자 각자의 계산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은 분열된 야권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김종필 역시 독자적 영향력만으론 다음 시대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노태우는 바로 그 균열을 보았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끝까지 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식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1990년 1월 세 개의 당이 하나로 묶인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기록에 따르면 이른바 3당 합당은 단순한 정계 개편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힘의 지도를 하루아침에 다시 그려버린 사건이었다.
여소야대의 숨막히는 포위망은 거대한 여당의 탄생과 함께 무너졌고, 노태우는 단숨에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숫자를 손에 넣었다. 거리에서 흘린 최루탄의 기억과 청문회장의 분노, 민주화의 대의와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한 밀실 안에서 기묘하게 뒤섞였다. 과연 이것은 통합이었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적의 언어까지 삼켜버린 냉혹한 흡수였을까? 노태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전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판 전체를 바꾸는 쪽에 가까웠다. 보도에 따르면 3당 합당은 전국 안정과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동시에 청문회와 과거사 공세를 무디게 하고 현직 권력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때 독재에 맞섰던 거물까지 권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자 노태우는 더 이상 외로운 소수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다. 반란의 밤에 병력을 움직여 길을 열었던 사내가 이번엔 의석을 움직여 시간을 샀다. 군화가 양복으로 바뀌었을 뿐 생존의 기술은 여전히 차갑고 정교했다. 그러나 다수를 얻었다고 해서 과거의 그림자까지 지워진 것은 아니었고, 국내의 포위망을 뚫은 노태우의 시선은 이제 더 멀고 더 넓은 세계의 지도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노태우는 국내에서 겨우 숨통을 틔운 뒤 이제는 나라 밖의 지도를 펼쳐 자신의 과거를 다른 색으로 덧칠하려 하고 있었다. 쿠데타의 밤과 6월의 거리, 청문회의 조명과 3당 합당의 밀실을 지나 살아남은 이 대통령에게 다음 전장은 국회가 아니라 세계였다. 기록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북방 외교를 통해 소련과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넓혀갔고, 이는 냉전의 균열 속에서 한국 외교 지형을 바꾸는 큰 흐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차가운 질문이 남는다. 외교는 과연 무엇을 확장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씻어내려 했던 것일까? 청와대의 창문 밖으로 서울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준비되고 있었다. 과거 군사정권은 반공의 깃발 아래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해왔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태우는 바로 그 적대의 언어를 거두고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장을 앞세웠다. 한때 금지와 경계의 대상으로만 불리던 세계를 향해 악수를 내미는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련과의 수교,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명 한국 현대 외교사의 중대한 장면들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군부의 2인자가 아니라 냉전의 벽을 넘어서는 지도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지점이 서늘하다. 보도에 따르면 북방 외교는 경제와 외교의 실질적 공간을 넓힌 성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의 답답한 공기를 바깥의 성과로 돌파하려는 계산과도 맞물려 있었다. 여소야대의 상처는 3당 합당으로 봉합했지만 12월의 병력 이동과 5월의 피, 그리고 50의 그늘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그의 이름을 따라붙던 군부의 그림자는 국경 밖으로 나가면 조금 다른 조명 아래 놓일 수 있었다. 국제회의의 악수와 공동성명, 유엔의 푸른 깃발과 외교 문서들은 과거의 차가운 이력을 잠시 뒤로 밀어내는데 분명한 힘을 가졌다. 그렇다면 그는 평화를 향해 나아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평화의 언어를 빌려 자신의 생존을 더 넓은 무대에서 완성하려 한 것이었을까? 유엔 동시가입은 특히 상징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남과 북이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장면은 체제 경쟁의 언어를 일정 부분 바꾸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다. 남북 기본 합의서 역시 한반도 질서를 새로운 문장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기억된다. 그러나 외교의 스포트라이트가 강해질수록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국내의 그림자도 함께 길어졌다. 밖에서는 화해와 실용, 개방과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말할 수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과거를 묻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노태우는 누구보다 그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멀리 갔다. 세계의 무대는 그에게 성과이자 방패였고,
냉전의 해빙은 그에게 외교적 돌파구이자 정치적 세탁기처럼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밖으로 넓어진 국경이 안쪽의 기억까지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고, 화려한 외교의 조명이 가장 밝게 비추던 바로 그 무렵, 그가 직접 키워낸 다음 권력의 짐승은 이미 조용히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노태우는 끝내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군복을 벗고 넥타이를 맨 채 청와대에 들어갔고, 여소야대의 칼날을 넘겼으며 3당 합당으로 숫자를 바꾸고 북방 외교라는 바깥의 빛으로 안쪽의 그늘을 잠시 밀어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오래 버틴 권력일수록 마지막에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균열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의 경우 그것은 총성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었다. 연희동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한때 보통 사람의 얼굴로 시대를 건넜던 이인자의 이름 앞에 비자금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5년 거액의 비자금 존재가 드러나자 서울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침묵은 더 이상 품이나 절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로 읽히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이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부패 의혹 때문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문턱을 통과했다고 믿었던 권력이 실은 여전히 병영국가의 낡은 습속과 사유화된 통치의 논리를 몸속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6월의 거리에서 얻은 정당성처럼 보였던 것, 외교의 성과로 반짝였던 것, 심지어 체제의 변신처럼 보였던 것까지 모두 차갑게 되묻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시대를 바꾼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시대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는가? 비자금 수사는 곧 더 깊은 과거를 흔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돈의 문제는 끝내 돈만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 12월의 밤, 5월의 기억, 신군부의 태생과 책임이 다시 법과 기록의 언어로 호출되기 시작했다. 법정은 늦게 도착한 역사의 무대였다. 한때 국군의 지휘관이었고 한때 국가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야 했다. 재판정의 형광등 아래에서 군복의 권위도 청와대의 의전도 더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처럼 설명하려 했지만 법은 끝내 12 군사반란과 5월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얼굴을 바꾸었던 이인자는 마침내 가장 평평하고 차가운 이름으로 불렸다. 피고인 노태우, 징역 17년.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한때 권력의 심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역사적 결론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그렇게 단정하게 닫히지 않는다. 외환 위기의 겨울과 정권 교체의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특별 사면이라는 정치의 문을 통과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감옥은 그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고 사면은 그를 완전히 씻어주지도 못했다. 연희동으로 돌아가는 늙은 권력자의 뒷모습에는 승리도 패배도 아닌 너무 오래 살아남은 자만이 지니는 텅 빈 기척만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군부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은 끝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채 한국 현대사에 가장 차갑고 불편한 질문으로 남았다. 과연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